안녕하세요. 김영일 멘토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회계자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다만, 즉 세금계산서 중에서 매입세액 불공제, 그중에서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입세액 불공제입니다. 대표적인 그 안에 전에 말씀드렸던 접대비 관련은 당연히 매입세액 불공제고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과 당연히 뭐 임차도 들어가죠. 임차, 유지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모두 다 매입세 불공제입니다. 대표적인 거죠. 우리 실무에서. 자, 그럼 먼저 좀 정의를 좀 해보셔야 되는데, 비영업용을 구분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 비영업용이라고 얘기하면, 우리 일반에서는 다 비영업용입니다. 이때 영업용과 비영업용 구분하는 건 차량을 매출의 기본으로 삼는 것, 즉 택시회사, 렌터카 회사가 영업용입니다. 나머지는 다 비영업용이겠죠, 대부분이. 그리고 소형 승용차, 소형 승용차는 이렇게 좀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작거나 크거나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작은 거, 즉 배기량 1000cc 미만인 차량, 이런 차량을 경차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요게 좀 큰 거, 요게 9인승 이상의 승합차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카니발, 카니발은 9인승이니까 괜찮습니다. 카니발 리무진은 6인승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오는 거, 여기에 들어오는 것만이 여기에 해당되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예요. 여기에 들어오는 거. 다시 얘기하면 경차는 괜찮고요. 카니발 9인승은 괜찮습니다. 카니발 리무진 6인승은 안 됩니다. 여기에 들어오는 건 우리가 대표님 많은 거 뭐죠? 회사에서 그 차를 구입하거나 임차하거나 유지할 때 든 비용은 매입세 불공제라는 얘기예요. 그럼 무슨 아반떼, 벤츠, 제네시스, 에쿠스, 또 뭐죠? BMW, 뭐 포르쉐, 뭐 이런 거 다 그런 것들은 매입세 불공제라는 얘기죠.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 유지도요. 렌터카에서 저희가 당연히 차를 빌렸으면 그것도 매입세 불공제입니다. 자, 유지, 기름 넣은 거, 주유비, 주차비, 대리운전비, 그 차량과 관련된 유지는 모두 다 매입세 불공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회계 사건을 얘기하다가 아무래도 조금 저희는 이제 통섭적인 능력이 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실무 역량을 키우다 보니까 물론 부가세에서 뭐 이렇게 디테일한 얘기 더 안 드리겠지만 거기서 제가 다시 한번 매입세에 대해서 부가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서 한번 좀 짚고 넘어갔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무슨 단락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거래 판료소, 회계를 알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필요한 개념 중에 거래 판료소를 얘기하다가 지금 저희는 회계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두 번째 단락을 얘기하다가 지금 부가세로 잠깐 파생되고 온 거고요. 요건 월을 유지하면 된다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는 현금 영수증을 끊어주거나 받았을 때 지금 뭐 현금 영수증은 거의 세금 계산서가 동일한 다 국세청에서 관리가 되는 거니까 당연히 되돌릴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법인카드를 사용했을 때 법인카드도 한 번 사용하면 되돌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법인카드 사용했을 때 이것도 모두 월을 유지하는 겁니다. 월만 유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개인카드나 영수증을 회사가 관례적으로 비영차를 인정해주고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는 개인카드 쓴 거 비용인정 안 돼요. 그러면 이건 회계사 사건이 아니세요. 우린 영수증 처리, 영수증 갖고 온 거, 뭐 퀵비 영수증 갖고 왔다. 그거 처리 안 돼요. 그러면 이건 회계사 사건이 아니세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많은 회사들이 다 관례적으로 그 개인 카드, 직원이 개인 명의의 카드로 외근 나가서 밥을 드시거나 또는 무슨 뭐 출장을 가시거나 그랬을 때 쓴 경비들 다 인정해 주는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회계사 사건 없고요. 그렇지만 관례라고 넣고요. 이것도 월만 유지하면 됩니다. 자, 마지막 회계사 사건이 결산 조정 분기예요. 결산 조정 분기는 결산 시점에 필요한 종교죠. 왜냐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12월 말 법인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산일은 12월 31일이겠죠. 그럼 12월 30일 현재의 자산부채 자본을 확정해야 되고 또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기간 만에 발생한 그 수익과 비용을 확정해야 되니까 12월 31일로 나눌 필요가 있던 거죠. 그래서 그 나누기 위해서 하는 분기가 결산 조정 분기고요. 얘는 결산 시점에만 하면 됩니다. 뭐 대표님 뭐가 있을까요? 무슨 뭐 미수 수익을 계산한다든가 선급 비용을 계산한다든가 환율을 환평가를 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결산 조정 분기가 되죠. 이 자세한 사항은 제가 이제 감사 보고서 그때 각각 계절감 하나하나에 대해서 실무적인 얘기를 제가 차분하게 다 드릴 겁니다.
지금 제가 요렇게 열거드린 6개만이 회계적 사건이세요. 그래서 이 사건만을 거래 판례로 기록해야 됩니다. 그렇죠? 거래 판례서는 기본적인 사항이니까 회계적 사건이 정확히 무엇인지 정의하는 게 훨씬 중요한 거죠. 근데 여기서 제가 무슨 말씀 좀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혹시 회사에 입사하고 또는 근무하시고 계시는 회사가 자체 기장일 수도 있고 외부 기장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부 기장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회사에서는 증빙 서류들을 세무법인은 다 제공해주고 세무법인에서 기장을 하는 거예요. 그걸 외부 기장이라 그래요. 자체 기장은 회사에서 회계 프로그램을 구입하든가 자체 개발해서 회사에 다 입력해서 재무제표를 만드는 거죠. 어쨌거나 어느 방식이든 저는 여기서 월을 유지하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월차 결산을 매월 결산하기를 항상 강조드립니다. 제가 재경 부문을 맡고 있는 7회사도 항상 월차 결산하기를 항상 유도하고 또 지원해서 그런 셋업을 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월 단위 기업은 그래도 좀 유지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매월 결산을 안 하고 매월 정리 안 하고 연회 결산한다? 사실 회계장부가 제대로 사실과 부합되는 회계장부 유지한다는 거의 불가능하세요. 그래서 매월 결산을 해야 회사가 한 달 장사해서 얼마나 남았는지도 한번 회계적으로 알 수도 있고 또 그 시점에 매월 말에 회사의 재산 상태, 즉 자산, 부채, 자본의 값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그것들이 경영진의 레포팅이 되고 또 그리고 자금 파트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자금 일보라는 걸 만들어서 또는 자금 계획을 만들어서 현금 기준으로는 우리 회사가 어떻게 옮겼나 그래서 회계 기준과 현금 기준으로 돈 기준이죠. 그래서 캐시 기준으로 또 이렇게 비교해 봐서 우리 회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그런 것들 경영진이 자꾸 레포팅이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 재경에 근무하는 우리 후배들이 존재 이유가 있고 존재 가치가 부각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 친구는 그냥 돈을 쓰는 사람. 아, 그냥 다 세무법인에 맡겨도 되는데, 굳이 내가 저 친구를 둬야 되나? 라는 생각을 경영진은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계속 일만 한다고 해서 여러분 인정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월간 손익 레포팅, 그게 뭐 재무 결산을 해서 표를 만들어서 도 좋고, 좀 더 나가서 관리 손익 형태로 약간 좀 재무 손익을 기본으로 놓고 관리 손익까지 엎어서 그렇게 보고 드리면 더 좋겠죠. 당연히 캐시플로우까지 해서.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존재 가치가 인정을 받고 그래야 진급도 되고 연봉도 올라가고 여러분들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인정받고 있다는 걸 스스로 느끼거든요. 그럼 회사 가는 게 즐겁고 월요일 날 출근하시는 게 덜 괴롭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월 결산을 유지하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지금 회계를 알기 위해서 알아야 될 첫 번째 원칙, 거래 판례소 중에 저희는 회계적 사건을 계속 공부하고 있고요.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죠. 그 다음 장에는 뭐냐면 이 붉은색으로 적혀져 있는 그쵸 자산의 증가, 부채 증가, 자본의 증가만 외우세요. 즉 이거 얘기하는 거죠. 예. 정말 처음 이제 접하시는 분들은 이것만 외우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반대는 반대 있으니까 그 얘기를 제가 여기다 적어 놓은 거예요. 그죠? 상대방은 정확히 그 반대인이 외울 필요가 없지요. 나중에 한참 공부하다 보면 굳이 외우지 않아도 직관적으로 느낌이 와요. 이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6가지 조합의 결과물이 재무상태표예요. 과거 표현은 대차 대조표였죠. 6가지 조합의 누적치가 아니라 결과물이요. 그 결과물은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산, 부채, 자본. 요거 6가지죠. 그죠? 이 6가지의 결과물, 6가지 조합의 결과물이 재무상태표고요. 요거는 과거 표현은 대차 대조표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재무상태표, 영어로는 BS죠. 밸런스 시트, 예, 재무상태표를 정의를 내릴 수 있어야 돼요. 재무상태표가 뭡니까? 라고 사장님이나 기타 영업 생산 임원이 물었는데 여러분들이 어색한 미소를 짓거나 머리를 극적인다면 여러분들의 이미지는 정말 심각하게 타격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교육을 받으시는 우리 후배들은 반드시 재무상태표에서 명확히 정의를 내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매일 출근해서 전표를 입력하고 그쵸? 회계적 사건에 대해서 차변 대변을 구분해서 입력하는 건 결국 뭘 만들기 위한 거예요? 재무제표를 만들기 위한 거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재무상태표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재무상태표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예, 3가지 키워드가 필요해요. 그게 뭐냐고요? 예, 첫 번째가 특정 시점이고요. 두 번째가 결과물이고요. 세 번째가 재산 상태예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재산 상태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저희가 재무상태표에 정의를 제가 한번 쭉 구술식으로 여러분이 답변할 수 있는 상태로 구술식으로 한번 말씀드리고 이어서 손익계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